지난 대선, 이번 6월 3일 대선 말고 그 전 대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죠? 빨리 할게요. 그때도 위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후반부에 쭉 썼었어요. 기억나세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고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대선 때도 많이 했고 이번 6월 3일 대선 때도 대한민국은 위기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게 그 심각한 위기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PPT도 위기네요. 네. 일단 우리가 저성장이 도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경제성장률 KDI나 이런 쪽에서 0.8%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0.8에서 0.9%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0.8에서 0.9는 어느 정도냐면 IMF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경제 성장률이에요. 금융위기 당시에. 그럼 올해가 그 당시만큼 힘들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저성장이 한두 해가 아니라 쭉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요즘 조금 회복될 기미는 보인다고 하지만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0.72, 0.69 이렇고 서울은 0.5대가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저게 굉장히 심각한 출생률이라는 게 외국의 전문가들은 저 수치만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의 외신 보도가 뜨기도 했어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출생률이 높을까 낮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출생률이 높아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보다 출생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팬데믹, 그러니까 질병이 막 유행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출생률이 저렇게 낮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치만 보고. 이 낮은 출생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역 소멸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잠재 성장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진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뽑아낸 수치를 보니까 이 출생률 문제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2030년부터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뒤처진다. 필리핀 2030년. 전반적으로 경제 엔진이 식어가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자본 투자, 노동력 투자,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두 요소 외에 어떤 제도적 측면으로 세 가지로 계산해내는 건데 큰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그냥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봐도 2030년에는 필리핀보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 한국은행이 가정하고 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편입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여성들이 다 일을 하러 나오면 그나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일본이 똑같잖아요. 저소득주택 고령화. 그래서 그 일본은 오모노믹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성들을 다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돌봄 이런 것들 국가가 책임지고 여성들 보고 다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저출생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있죠. 그죠? 북부 유럽이 아이만 낳으면 나라가 책임졌던 이유가 뭐예요? 북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위기를 겪었어요. 그럼 대규모 이민을 받을 것이냐? 당장 사람을 쓰려면 아이 낳으라 그래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난 아이가 일할 때 20년 걸리잖아요. 이민을 받을 거냐? 근데 이민 받는 것보다는 여성들을 일하게 만드는 게 더 빠르고 좋다. 그래서 아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줘.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니들은 일해. 해가지고 그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 책임하고 많이 바뀌는 거예요. 바이든이 아까 전문대 2년 무상화하겠다 그랬죠. 그 공약과 함께 무상 돌봄도 2년 늘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도 노동력이 부족해요.
이민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심하고 저항이 심하니까 여성들을 일하게 만들려고 부상돌봄을 2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대 2년도 왜 부상하시느냐,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주부들이 일하려면 잠깐 재교육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무상교육 빨갱이, 전문대 2년 무상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빨갱이에요. 네. 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위기고, 이 전후로 보면 불평등이 매우 구조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파하려면 성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이런 것들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쟁이 너무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등등등의 여러 이유고, 또 성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성장을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느냐. 기존의 우리나라 방식은 뭐죠? 수출을 많이 하는 거고, 수출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형식으로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 구조로 우리나라가 많은 성장을 해왔어요. 성과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 방식이 계속 통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존 수출 대기업의 기술의 상대적인 우위가 상실되고 있어요. 넘길 수 있을까요? 넘기네요. 수출을 많이 하려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우리 수출 경제하고 상대적인 기술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 기술 우위가 사라졌어요. 지금 보면은 기술 격차가 3.3 동일한 걸 보이시죠? 미국 기준으로. 한 번만 더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LCD 같은 경우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올레드 같은 경우도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 5G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G 기술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5G. 네? 우리나라? 중국이에요. 중국 화웨이라는 기업이 5G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화웨이 임원을 막 미국이 체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막아보려고. 그리고 미국은 5G 전해두고 6G를 해보자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5G는 워낙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마음까지 다 장악하고, 5G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안 돼요.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뛰어나요, 중국이 뛰어나요? 중국. 이제 뭐 다 아시네. 딥시크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중국을 못 따라잡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 이런 거 어때요? 네, 지금 서울 시내 다니는 전기 버스 다 중국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선도 우리나라 1등, 중국 1등, 막 번갈아 1등하고, 네. 철강, 여기 반도체도 그 일반 메모리는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기술의 상대적 우위가 없으니까 수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격은 중국산이 훨씬 쌉니다. 네, 어렵고, 다 지금 중국이 추월당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넘겨주실까요? 또 하나는 세계 교역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세계가 요즘에 막 교육을 막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예전에 WTO 체제, FTA 체제, 그래서 자유무역 막 강조했던 시기였었죠. 지금 요즘 흐름이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미국이 막 관세 때리고 이런 게 FTA에 따른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죠. WTO 다 무시하고 그냥 관세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자국 내로 생산망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나라 내국에서 다 생산하고 소비할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만 그럴까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역이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인데,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과연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교역량 자체가 저렇게 줄어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좀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물론 트럼프 같은 나왔어요.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의 상대적 우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이 어렵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빠르게. 그러니까 수출로 뭘 먹고 살겠다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세 번째는 수출로 돌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 육성해 왔던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중소기업 임금 평균이 대기업 임금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지금 47%라고 했는데 저거는 2016년 통계고 43%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두 사람 월급을 합쳐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월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일자리의 대부분은 어디서 만들었나요? 중소기업이 88%에서 89%. 그러니까 극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대부분의 저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되는 구조를 나왔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해왔던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화 이런 상처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의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고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으로 밀어준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성장하기 어렵고 예전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 방식이 줬던 상처나 그 쌓였던 모순이 극한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저 방식을 고수하는 게 과연 맞을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혁신 성장을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혁신들,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신기술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및 대규모 투자를 좀 해보자. 또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좀 키워보자. 또 마음껏 이런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보자. 이 얘기를 대통령님이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선 때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국가가 어떤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국부펀드로 AI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갱이다.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오세훈도 500조, 한동훈도 100조 하겠대. 그래서 저희들이 막 머리가 막 아프고 저 사람이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자, 한번 보실까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과연 못하냐 아니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냐. 여러분들 핸드폰 자주 쓰시죠? 저도 이상하게 방금 막 기자들이 막 전화 오는 뭔 일 터졌는지 핸드폰 터치 스크린 많이 쓰시죠 지금도? 터치 스크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제조는 하는데 이 기술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 육군에서 사막 같은 데서 작전할 때 빠르게 뭐 정보를 입력하려니까 터치 스크린이 필요했죠. 우리 차만 타면 키는 내비게이션, GPS 기능 누가 만들었어요? 미 해군이 만들었어요. 태평양에 배가 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미사일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막 자기 군함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인공위성을 연계해서 위치를 정확히 하는 기술을 미 해군이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술을 민간에게 어떻게 해요? 줘서 쓰게 만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문샷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샷. 이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문샷.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서 연설을 딱 하네요. 우리가 10년 내에 사람을 달로 보내겠습니다. 네. 문샷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를 만들어요. 거기에 온갖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 다 때려 모으고 부처 간에 연합시키고 거기서 돈 붓고해가지고 진짜 10년 내에 달로 사람을 보내죠. 그때 개발했던 자동항공 조종장치, 컴퓨터 소규모 컴퓨터를 로켓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간단한 연산을 하는 컴퓨터도 이 빌딩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줄여야 되잖아.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기술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로켓 기술. 로켓 기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북한은 지금도
로켓이 나가는 거는 그 들어오는 기술을 못 만들어서 되게 고생했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계를 돌파했다. 들어오는 게 뭐냐면 들어올 때 타잖아. 타니까 탄두가 타버리면 공중에서 폭파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얇은 피를 씌우거든요. 흑연우에. 그래서 타면서 그 열이 안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인데 많이 알죠 제가. 그런 기술 개발을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다가 최근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절연을 시키고 온도를 안으로 전파 안 시켜서 이게 버티면서 사람 태운 또는 그 비행체가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 다 저 때 만든 거예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박정희가 왜 칭송을 받아요? 아 예. 대구 경북 사람들 대부분이 박정희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분분한 이론적인 논쟁이 있지만 철강산업, 중화공업, 고속도로 깔아. 그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박정희는 박수 치는데 왜 우리 대표가 우리 대통령이 저거 한다고 그러면 빨리 얘기해. 설득을 좀 해주세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저거 했던 사람이야.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국가가 해왔다. 코로나 때 백신을 미국 정부가 통제했거든요. 왜 통제가 가능했어요? 그 민간 모더나나 이런 회사가 만들어낸 백신을 어떻게 미국 정부가 통제해요? 처음에 돈을 냈어요. 자, 넘겨볼까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 대만, 싱가포르, 노르웨이 다 투자하죠. TSMC라고 아시죠? 반도체 회사. 초기에 지분 50%를 대만 정부가 갖고 있었어요. TSMC. 삼성이 죽었다 깨어나도 쫓아갈 수 없다는 그 반도체 회사. 자, 삼성 임원들 만나서 물어보죠. 쫓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못 쫓아갑니다. TSMC. 초기에 50% 자본을 누가 갖고 있었다? 미국, 대만 정부가 갖고 있었다. 빨갱이다? 헛소리는 좀 그만하라. 그 수많은 펀드들이 하고 있고 요 얘기 좀 드릴게요. 대만이 여러분 저 요즘에 아리백이라고 아시죠? 아리백. 이게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건데 TSMC는 거의 대부분 달성이 됐죠. 삼성은 외국 공장은 거의 대부분 쫓아가고 있어요. 국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TSMC가 아리백 하겠다고 하니까 대만 정부에서 망을 깔아주죠.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빨갱이가 아니에요. 좀 미쳐버린다. 자,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재가 중요한데 국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투자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확장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쓰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확장 재정을 했어요. 약간의 부채를 얻어서 부채를 발행하는 게 빚을 썼어. 근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냥 무서워서 돈을 무조건 안 써.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게 중요한 거지 큰 거냐 작은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죄송해요. 아까 자, R&D 투자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네이처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 잡지인데요. 거기에서 분석한 R&D 투자를 해도 한국이 성과가 나는 이유는 뭐지? 거기에 대한 분석인데 창의적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R&D 성공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대요. 근데 보면 성공할 만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친 짓을 많이 해야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참 미친 짓을 할 만한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네, 넘겨주세요. 요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노키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노키아. 자, 나는 노키아 안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적어도 저하고 비슷한 연식입니다. 예전에 노키아 핸드폰 세계 1위 업체였어요. 전 세계를 제패했죠. 삼성도 노키아하고 경쟁하면 1위를 못 먹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못 탔어요, 노키아. 그래서 노키아가 망했죠. 망했는데 그냥 망하지 않았어요, 노키아는. 어떻게 했느냐? 노키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갑니다. 노키아가 일부 돈을 내고, 노키아 회사가 있는 지자체가 일부 돈을 내고, 국가가 일부 돈을 내서 그만두게 된 사람들, 정리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을 재교육시켰어요. 그 다음 직업을 알선했어요. 창업할 때 창업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든 돈은 1인당 한 100달러밖에 안 됐다. 노동자 1인당. 근데 지금 핀란드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 노키아 브릿지 출신이에요. 슈퍼셀이라는 게임의 업체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도 내려올 때도 계속 제가 귀찮아서 게임을 슈퍼셀 다 노키아 브릿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재교육 아까 오바마가 그랬죠. 산업이 전환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이어가다가 그럼 전문대의는 다 무상화로 그게 자선이고 적선이 아니에요. 산업전환이라는 건 자본이 이동하는 동시에 노동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연기관 엔진을 만들던 사람이 전기자동차의 모토를 만들려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넘어가요. 노키아에서 뛰어나게 핸드폰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잠깐이라도 뭔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 브릿지라는 걸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저런 게 우리나라 매우 부족. 저런 걸 해야 인재가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초고령화 사회 맞죠? 생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경제활동하는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근데 어떻게든 사람들 좀 더 경제활동 인구로서 활동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더 뭔가 생산적인 노동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교육. 그래서 무상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도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될 판에 투자도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재 성장률 말씀드렸죠? 이거 복잡한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챗GPT에다 잠재 성장률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과 자본이 나오고 총 노소 생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총 노소 생산성이 바로 교육 제도 개선 이런 거예요. 교육 제도 개선. 그거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 확실한 경영에서 넘겨주시죠. 그다음 숨겨진 인재도 키워내야 돼요. 나저체티라는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저 사람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데 되게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국세청이라고 불리는 기관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받아서 세금 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소외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아인슈타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인슈타인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인구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막 도전하고 해야 간신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아이들한테도 너 가난하니까 기회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가난하더라도 꿈을 펼쳐봐. 대신에 네가 성공하면 그거에 상당한 부분 우리 사회로 하는 우리 같이 나누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자, 넘어갈까요? 명리학과 기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진위계수의 성장과 성장의 질관에서 이거인데 유명한 얘기예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고 여러분 진짜 제가 재밌는 게 예전에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한참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수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IMF나 세계 개발은행이 다 낙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낙수 효과에 세뇌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간 IMF라든지 세계 개발은행 같은 국제 경제기관의 보고서들을 한번 보세요. 낙수 효과가 있다 그럴까요? 낙수 효과가 없다.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나쁜 놈들 이제 와서 10년 동안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놈 이루어졌더니 걔네들만 잘 나가는 거예요. 불평등도 심화되면서 성장 지속 가능성 약화되고 사회 불평등 강화로 사회 불안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게 최근의 보고서예요. 계속.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낙수 효과를 얘기해요. 왜? 초중고 때 계속 그러고요. 하지만 낙수 효과를 주장해왔고 우리에게 강요해왔던 그 세계 경제기구들조차 낙수 효과 없다고 해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낙수 효과 없다. 작년에 IMF가 우리나라에 낸 권고안이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니까 그런 거 번역돼서 맨날 재경고 그런 데 올라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권고사항 중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이미 이기고 있는 놈한테 더 지원하지 말아요. 이미 이기고 있는 놈한테 더 지원하지 말아요. 아, 자꾸 딴 얘기를 세우고 싶어.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돼요? 낙수 효과 없어요. 낙수 효과 없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미국 민주당 정치인이 있어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지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3등한 사람. 엘리자베스 워렌이 3등. 2등이 누구였을까요? 버니 샌더스. 1등이 근데 2등이 제일 과격해. 3등이 좀 덜 과격한데 얘도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과격한데 이 워렌의 노동정책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이사의 절반은 노동자로 해야 된다. 페이스북, 구글 다 쪼개야 된다. 이게 그 워렌의 공약이에요. 이 사람 빨갱이라서 그런 공약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는 더 심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공약을 얘기할까? 왜 오바마는 노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헌법 전문이에요. 헌법 전문인데 헌법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성장하는 경로를 헌법 전문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성장하자고. 뭐라고 돼 있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네 기회를 균등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해서 그 나오는 성과들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죠. 우리 땅 아무리 봐도 소개 안 나는데 대왕고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고 조직이 주고 야 다 도전해. 다 도전해. 야 너도 죄송해요. 실버 위원이 한 명인데 도전해. 도전해. 다 기회 줄게. 도전해. 그래서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들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세계 평화 인류 공유의 이과제를 국민사회 균등한 형성을 기억. 이게 우리 민족과 나라의 성장 전략과 프로세스를 헌법 전문에 담아요. 세계 각국 다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뭔가 물적 토대, 기회 주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는데 여성들도 다 나가서 일해. 왜 집에서 있어? 넌 그러면 민족에 해가 돼. 나가서 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여성들도 일해야지. 말이 좋은 말이지. 여성들도 뭐 착신가? 무조건 나가서 일하는 사실은 일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온 거고, 재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 잘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재원을 확보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세율을 막 높인다 이러면 좋아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좀 활력이 있어진다든지 새로운 산업이 막 만들어진다든지 하면은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똑같아도 거친 세금은 더 많아져요. 그리고 현명하게 세금을 쓰면 세수 기반을 저는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기억나요? 예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0원씩 더 내서 아예 사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만약에 그때 성공했으면, 그래서 그때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씩 몇천 원씩 국민들이 더 내는 대신에 사보험을 아무것도 안 들어도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가 3,000원씩 더 내든 4,000원씩 더 내서 학원을 안 보내도 돼요. 사교육을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또 어때요? 그죠? 아주 좋죠. 만약에 그러면 개인들이 쓸 돈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사보험 안 들어도 돼, 사교육비 안 돼도 돼. 그러면 쓸 돈이 많아지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하면 마음이 푸근하면서 더 내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런 데로 세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로. 특히 사교육비는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보다 사교육비를 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준조세예요, 준조세. 그런 거 안 내게끔만 구조화되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세금 10,000원 더 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좀 바꿔주면 사교육비나 보험료를 덜 내고 안 내고 대신에 세금은 뭐 다 같이 내는 거 조금 더 내고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재원은 확보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 자신의 꿈을 또 실현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게 해드리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좀 성장의 기회를 좀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우리가 도전해 보거나 꿈꿔볼 기본사의 추상적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끄시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